김서구 옹은 묵묵히 낡은 나무 조각을 다듬고 있었다. 그의 손끝은 세월의 흔적으로 거칠었지만 정교한 끈을 쥔 손은 여전히 흔들림이 없었다. 깎여나가는 나무 부스러기들이 그의 무릎 위로 소복이 쌓였다. 80년의 세월을 오직 나무와 함께 보낸 장인의 손. 한때 그의 공방은 전국 각지에서 몰려드는 사람들로 문전성시를 이루었다. 그는 고요하고 깊은 숲처럼 단단한 느티나무를 조각해 위풍당당한 장롱을 만들었고, 섬세한 결을 가진 오동나무로 우아한 경대를 깎아냈다. 그의 손을 거친 가구들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숨을 쉬고 이야기를 품은 예술품이었다. 사람들은 그의 작품을 얻기 위해 줄을 섰고, 그의 이름은 곧 최고의 목수라는 명성과 동의어였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영광은 빛바랜 사진처럼 희미해져 있었다. 아내는 3년 전 먼저 세상을 떠났고 공방은 문을 닫은 지 오래였다. 그가 가진 것은 낡은 2층 집과 한때 공방이었던 텅 빈 창고, 그리고 굳은 살 박힌 손으로 일궈낸 수많은 추억뿐이었다. 그의 유일한 아들 민주는 서울에서 대기업에 다니며 번듯한 삶을 살고 있었다. 하지만 번듯한 삶만큼이나 아버지와의 거리는 멀어져 있었다. 전화는 한 달에 한두 번, 그마저도 아버지 잘 지내시죠? 저 바빠서 이만 끊을게요라는 짧은 인사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서구옹은 서운함을 내색하지 않았다. 자식 잘 되는 게 부모의 기쁨이라며 스스로를 위로했다. 그날은 민준의 아내, 즉 서구옹의 며느리 박유진이 내려오는 날이었다. 아들이 지방 출장을 가는 길에 잠시 들러 아버지를 병원에 모셔다 드릴 것이라고 했다. 서구옹은 아들이 병원에 함께 가주겠다고 한 것에 내심 기뻤다. 혹시나 아들이 자신을 걱정하고 있나 하는 막연한 기대를 품었다. 아들이 아닌 며느리와의 동행이었지만 그래도 가족이 함께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따뜻해졌다. 병원에 도착해서도 유진은 친절했다. 의사와 상담할 때도 옆에 앉아 듣고 검사비를 계산하며 살뜰히 챙겼다. 서구옹은 오랜만에 느껴보는 자식의 정에 마음이 놓였다. 모든 진료를 마치고 병원을 나서자 유진은 뜬금없이 말했다. 아버님, 제가 백화점에 잠시 들를 일이 있는데 같이 가주시면 안 될까요? 서구옹은 조금 의아했지만 기꺼이 그러겠노라 대답했다. 사실 유진의 태도는 평소와 달랐다. 전화 한 통 없던 며느리가 갑자기 살갑게 구는 것이 마음에 걸렸지만 늙은 아비의 마음은 그저 자식의 관심에 기댈 뿐이었다. 백화점 근처에 도착하자 유진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버님, 제가 잠시 물건만 사고 금방 올게요. 차에 앉아 계시면 심심하실 텐데 저희 집으로 먼저 가 계실래요? 서구옹은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러마, 조심히 다녀오너라. 유진은 서구옹을 데리고 아들 내외가 사는 아파트 단지로 향했다. 서구옹은 며느리가 백화점에 들르는 것보다 집에 가서 쉬는 것이 훨씬 편했다. 집 근처에 도착해서는 유진이 말했다. 아버님, 제가 잠시 은행에 들렀다 올게요. 아버님은 먼저 집에 들어가 계세요. 서구옹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유진의 태도에서 뭔가 미묘한 낌새를 느꼈다. 평소와 다른 친절함, 그리고 자꾸만 혼자 두려고 하는 행동. 하지만 그는 그저 며느리가 자신을 배려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아파트 현관문에 들어서는 순간 서구옹은 며느리의 행동에 의아함을 느꼈다. 유진은 현관문을 열어주자마자 아버님 화장실에 먼저 가실래요? 라고 물었다. 서구옹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 괜찮다. 그냥 소파에 앉아 있겠다. 유진은 알겠다며 고개를 끄덕인 후 서구옹에게는 아무 말도 없이 화장실 문을 잠가버렸다. 딸깍 하는 소리가 낡은 현관문을 통해 그의 귀에 선명하게 박혔다. 서구옹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지만
이미 며느리는 서둘러 현관문을 나서는 중이었다. 아버님, 저 진짜 금방 올게요. 문은 제가 잠가 놓을게요. 밖에 나가시지 마시고요. 유진은 서구옹의 대답을 듣기도 전에 문을 닫고 사라져 버렸다. 서구옹은 덩그러니 거실에 남겨졌다. 그의 심장은 불안과 분노로 격렬하게 뛰었다. 그는 화장실 문 쪽으로 다가가 문고리를 잡고 흔들었다. 굳게 잠긴 문은 꼼짝도 하지 않았다. 유진이 화장실 문을 잠근 것은 그가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서구옹은 비로소 모든 상황을 이해했다. 며느리가 자신에게 친절했던 이유, 자꾸만 혼자 두려고 했던 이유, 그리고 마지막에 화장실 문을 잠근 이유까지. 그는 며느리가 자신을 방해물로 취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자신의 존재가 그저 며느리의 자유로운 외출을 가로막는 장애물에 불과했다는 사실에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다. 그는 며느리의 행동에 깊은 모욕감을 느꼈다. 백화점에 가서 물건을 사는 것도 친구를 만나는 것도 그에게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며느리의 태도였다. 며느리는 자신을 늙고 보잘것없는 존재로 여기고 있었던 것이다. 자신의 의사를 물어보거나 양해를 구하지도 않고 마치 돌봐야 할 어린아이를 다루듯 함부로 행동했다. 서구옹의 분노는 단순한 화가 아니었다. 그것은 평생을 장인정신으로 살아온 한 노인의 자존심이 짓밟힌 고통이었다. 서구옹은 무거운 몸을 이끌고 소파에 주저앉았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 찼다. 그는 지난 세월을 되돌아보았다. 아들을 위해 젊은 시절을 바치고 며느리를 위해 가진 것을 아낌없이 주었던 지난 날들. 그러나 돌아온 것은 차가운 무관심과 경멸뿐이었다. 그의 눈에는 억울함과 슬픔, 그리고 분노가 교차했다. 내가 대체 뭘 잘못했길래? 서구옹은 낮게 중얼거렸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그의 분노는 단순히 며느리에 대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잃고 쇠락해버린 자신의 삶에 대한 분노였다. 한때는 존경받는 장인이었지만 이제는 자식에게 짐짝 취급을 받는 늙은이가 되어버린 현실에 대한 깊은 절망감이었다. 이대로 무기력하게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그는 결코 무시당할 존재가 아니었다. 그의 손은 여전히 살아있었고 그의 머리는 여전히 명석했다. 낡은 공방에서 나무 조각을 다듬던 장인의 눈빛이 다시 살아났다. 그는 조용히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겼다. 며느리가 저지른 이 비극적인 사건은 단순한 불쾌함이 아니라 그의 삶 전체를 흔드는 거대한 파문의 시작이었다. 그의 마음속에 복잡한 계획이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김서구옹은 며느리 유진이 떠난 후에도 한참 동안 소파에 앉아 있었다. 밖은 이미 어둑해졌고 창밖으로 멀리 보이는 가로등 불빛만이 삭막한 거실을 비추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은 며느리의 행동에 대한 분노와 모멸감으로 뒤엉켜 있었지만 그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는 의외로 차분한 생각을 시작했다. 그는 평생을 나무와 함께 보냈다. 나무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고 정직하게 깎아내는 만큼 아름다운 결과물을 보여주었다. 그의 인생은 단순하고 우직했다. 그런 그에게 며느리의 행동은 단순한 불쾌함을 넘어 그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였다. 내가 이렇게 무시당할 존재인가? 그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평생을 오직 한 길만을 걸어온 장인의 예리한 감각이 깨어났다. 그의 손끝은 여전히 섬세한 나무 조각을 만들 수 있었고 그의 머리는 복잡한 도면을 그려낼 수 있었다. 며느리가 그를 가두어둔 이 아파트에서 그는 자신만의 조용한 반란을 계획하기 시작했다.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존엄성을 되찾기 위한, 그리고 자식에게 잊혀진 효의 가치를 다시금 일깨워주기 위한 거대한 선언이었다. 그의 계획은 치밀했다. 마치
하나의 거대한 작품을 설계하듯 그는 아파트의 구조를 머릿속에 그리기 시작했다. 집주인의 눈에 띄지 않게, 그리고 누구도 예상하지 못하게 이 일을 진행해야 했다. 그는 먼저 집안 곳곳을 둘러보았다. 모든 것이 새 것이었고 값비싼 가구와 가전제품들이 가득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그저 자재로 보일 뿐이었다. 그는 벽의 재질, 바닥재의 종류, 문과 창문의 구조를 꼼꼼히 살폈다. 목수로서의 오랜 경험은 그에게 어떤 도구가 필요하고 어떤 방법으로 접근해야 할지 직관적으로 알려주었다. 며느리는 서구 옹기집을 나가지 못하도록 현관문을 밖에서 잠가두었다. 이는 곧 그가 외부와의 접촉을 완전히 차단당했다는 것을 의미했다. 하지만 서구옹은 이 상황을 오히려 기회로 삼았다. 외부의 방해 없이 오직 자신만의 계획에 집중할 수 있었다. 그는 화장실 문이 잠겨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며느리는 그가 나가지 못하게 화장실 문을 잠갔지만 그 안에는 그가 필요로 할 만한 도구는 없었다. 그는 집안을 뒤져 며느리가 남겨둔 공구함에서 낡은 드라이버 하나와 작은 펜치 한 쌍을 찾아냈다. 그의 계획의 핵심은 파괴가 아니었다. 그것은 변형이었다. 집의 구조를 무너뜨리되 그 흔적을 최소화하여 나중에 모든 것이 드러났을 때 그 충격이 더욱 극대화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였다. 그는 가장 먼저 집안의 핵심 구조물들을 파악했다. 아파트의 내력벽은 함부로 건드릴 수 없었지만 비내력벽이나 천장 그리고 바닥재는 그의 작업 대상이 될 수 있었다. 그는 가장 먼저 침실의 붙박이장을 조사했다. 붙박이장은 벽체에 고정되어 있었지만 그 내부는 비어 있었다. 그는 낡은 드라이버로 붙박이장의 뒷면을 조심스럽게 뜯어내기 시작했다. 며느리 유진은 백화점에서 쇼핑을 즐기고 친구들과 커피를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그녀는 집에 혼자 있을 시아버지를 전혀 걱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가 자신들의 쇼핑을 방해하지 않을 것에 안도했다. 그녀는 서구 온기 늙고 고집스러운 시골 노인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그녀의 눈에 서구 온건 그저 귀찮은 존재 처리해야 할 문제에 불과했다. 그녀는 그가 화장실 문이 잠긴 것에 대해 화를 낼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어차피 자신이 사과 한마디만 하면 넘어갈 일이라고 가볍게 치부했다. 그녀의 오만함과 무신경함은 그녀의 발목을 잡게 될 비극의 씨앗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녀가 밖에서 한가로운 시간을 보내는 동안 서구옹은 며느리의 침실에서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다. 그는 붙박이장의 뒷면을 뜯어내고 그 안의 벽체를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그는 그곳에 작은 공간을 만들었다. 그 공간은 그의 새로운 작업실이자 그의 계획을 실행할 비밀 기지가 될 터였다. 그는 공구함을 뒤져 망치와 못을 찾아냈고 침실의 구석에 있던 작은 서랍장을 분해하여 목재를 확보했다. 그의 손끝은 낡았지만 그의 기술은 여전히 살아있었다. 그는 며느리의 옷장 속에서 꼼꼼하게 작업하며 자신의 흔적을 남기지 않았다. 그의 계획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는 거실의 아트월 즉 벽면에 설치된 장식용 벽체를 조심스럽게 분해했다. 아트월 뒤에는 콘크리트 벽이 있었고 그 콘크리트 벽에는 수많은 전선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그는 전공 지식은 없었지만 오랜 세월 공방에서 쌓은 경험으로 전기 배선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는 있었다. 그는 이 배선들을 건드리지 않고 대신 아트월의 구조물 자체를 조작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아트월의 내부 지지대를 미세하게 깎아내고 그 안에 작은 틈을 만들었다. 이 틈은 나중에 특정 압력이 가해지면 아트월 전체가 무너져 내리도록 설계되었다. 그의 계획은 섬세하고 교활했다. 그는 단순히 집을 부수는 것이 아니라 집이 스스로 무너지도록 유도하는 것이었다. 그의 작업은 매우 느리고 조용하게 진행되었다.
그는 며느리가 돌아오기 전에 모든 것을 원래대로 되돌려 놓아야 했다. 그는 마치 거대한 퍼즐을 맞추는 것처럼 자신의 모든 기술과 지혜를 동원했다. 그의 손에서 깎여나가는 나무 조각들은 단순한 폐기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분노와 모멸감을 상징하는 조각들이었다. 그는 깎아낸 나무 조각들을 carefully 모아 며느리의 쓰레기통에 몰래 버렸다. 밤이 깊어지고 유진이 집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며 서구 옹을 향해 활짝 웃었다. 아버님, 오래 기다리셨죠? 죄송해요. 백화점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요. 그녀는 아무것도 모르는 듯 천연덕스럽게 말했다. 서구 온근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깊고 고요했지만 그 안에는 이미 걷잡을 수 없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유진은 서구옹의 표정을 읽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그가 늙은 탓에 말이 없다고 생각했다. 아버님, 이제 주무세요. 제가 내일 아침 일찍 아버님 댁으로 모셔다 드릴게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서구옹의 방으로 이끌었다. 서구옹은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는 순간에도 며느리의 집안 구조를 머릿속에 되새겼다. 그는 며느리의 행동에 대한 분노를 연료 삼아 자신만의 예술작품을 완성해 나가고 있었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예술이 아니었다. 그것은 집을 통째로 날려버릴 치밀하게 설계된 복수의 시작이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다. 아들에 대한 미안한 며느리에 대한 분노, 그리고 자신의 존엄성을 되찾아야 한다는 강한 의지. 이 모든 감정들이 그의 계획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고 있었다. 그는 며느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그녀의 집을 서서히 무너뜨리고 있었다. 김서구 옹근 며느리 유진이 돌아간 후에도 잠 못 이루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복잡한 도면과 계산으로 가득 차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유진은 그를 다시 낡은 집으로 데려다 주었다. 그녀는 서구 온기 밤새 한 일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고 오히려 자신의 친절에 스스로 만족하는 눈치였다. 서구 온근 아무 말 없이 차에서 내렸다.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그의 눈빛은 어제와 달랐다. 절망과 분노 대신 차가운 결의가 서려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서구 옹근 곧바로 공방 창고로 향했다. 그곳은 한때 그의 삶의 전부였다. 그러나 지금은 먼지가 쌓인 낡은 공구들과 미완성된 작품들이 쓸쓸하게 놓여 있었다. 그는 그곳에서 며느리의 집을 부술 도구를 찾았다. 그가 찾은 것은 단순히 망치나 톱이 아니었다. 그는 낡은 공구함에서 정밀한 측량 도구와 레이저 수평계를 꺼냈다. 그의 계획은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정교한 계산과 기술로 이루어지는 것이었다. 그는 가장 먼저 자신의 아들 민준과 며느리 유진이 살고 있는 아파트의 도면을 구하기 위해 애썼다. 며느리에게 직접 물어볼 수는 없었다. 그는 과거 자신이 만들었던 가구들의 도면을 보관하던 낡은 서랍장을 뒤졌다. 수많은 도면들 사이에서 그는 자신이 만들었던 가구들과 비슷한 구조의 건물 도면들을 찾아냈다. 그는 그 도면들을 바탕으로 아들의 아파트 구조를 역으로 추정하기 시작했다. 한때 최고의 몫이었던 그의 머리는 여전히 명석했다. 그는 몇 시간 만에 아파트의 구조를 거의 완벽하게 재현해냈다. 그러던 중 그는 낡은 사진첩 하나를 발견했다. 사진첩 속에는 젊은 시절의 그와 그의 아내, 그리고 어린 아들 민준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서구옹의 가슴은 미어진 듯 아팠다. 아들과 함께 보냈던 행복한 시간들 함께 나무를 깎고 웃던 기억들이 떠올랐다. 그러나 동시에 그의 눈에는 다시금 분노가 서렸다. 아들은 그 모든 추억을 잊고 자신을 버렸다. 그는 사진을 덮고 다시 한번 자신의 계획을 굳건히 다졌다. 그의 계획은 단순히 집을 부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며느리의 행동 이면에 숨겨진 더 큰 비밀을 파헤치고 있었다. 그는 며느리가 백화점에 가기 전에 은행에 들렀다는 사실을 기억해냈다. 그는 며느리가 자신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혹은 아들 몰래 어떤 거래를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품었다. 그는 인터넷 뱅킹을 할 줄 몰랐고 복잡한 서류 작업에 능숙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그에게는 오랜 시간 동안 쌓아온 경험과 직관이 있었다. 그는 무언가 이상함을 직감했다. 그의 의심은 곧 확신으로 바뀌었다. 그는 며느리가 며칠 전부터 자신의 집을 찾아와 부엌의 싱크대와 보일러실의 물품들을 하나둘씩 옮겨가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자신의 집에 있는 가구들을 조금씩 팔아치우고 있었다. 서구온근 그때까지도 며느리가 자신의 집을 정리하려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며느리가 화장실 문을 잠그고 떠나던 날, 그는 며느리가 그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며느리가 자신의 집을 처분하고 그 돈을 모두 가로채려고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충격에 휩싸였다. 그의 분노는 이제 단순히 며느리에 대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아들 민준에 대한 배신감으로 번져갔다. 그는 아들이 며느리의 행동을 알고도 모른 척하고 있다고 확신했다. 혹은 아들 자신이 며느리와 함께 꾸민 음모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다. 그의 아들은 더 이상 그가 알던 순수한 아이가 아니었다. 탐욕과 이기심에 눈이 멀어 아버지의 집을 팔아치우려 하는 파렴치한 인간이었다. 서구온근 아들의 집을 부수는 계획을 수정했다. 이제 그의 계획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진실을 파헤치고 정의를 구현하는 것이 되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기술과 지혜를 동원하여 아들 부부의 집을 무너뜨리는 동시에 그들의 악행을 세상에 폭로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다시 한번 공방 창고를 뒤져 낡은 라디오와 녹음기를 찾아냈다. 그는 낡은 라디오를 분해하여 송신기를 만들고 녹음기를 개조하여 소형 감청 장치를 만들었다. 그의 손은 여전히 살아있었다. 그는 며느리가 자신의 집을 처분하기 위해 아파트에 다시 찾아올 때 이 장치들을 설치할 계획을 세웠다. 그의 계획은 이제 단순한 집 부수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진실 폭로였다. 그는 며느리가 자신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그 돈을 아들의 사업에 투자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내야 했다. 그는 며느리의 행동이 단순히 불효를 넘어 법적인 문제와도 관련되어 있음을 직감했다. 그의 분노는 이제 차가운 이성으로 바뀌었다. 그는 더 이상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다. 그는 오직 진실만을 추구했다. 며칠 후 며느리 유진은 다시 서구옹의 집을 찾아왔다. 그녀는 이번에도 서구옹기 잠시 외출한 틈을 타 그의 집을 둘러보았다. 그러나 그녀는 서구온기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다. 서구온근 며느리가 집을 둘러보는 동안 그녀의 채 몰래 감청장치를 설치했다. 그는 며느리가 자신의 집을 처분하기 위해 부동산 업자와 통화하는 내용을 녹음하는 데 성공했다. 녹음된 내용에는 며느리가 자신의 집을 팔아치우는 것에 대해 논의하는 내용과 함께 아들 민준이 이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사실이 담겨 있었다. 서구옹근 충격과 분노로 온몸을 떨었다. 그는 아들이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있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다. 그러나 그는 절망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마음속에는 강한 결의가 불타올랐다. 그는 아들과 며느리의 악행을 반드시 세상에 폭로하고 자신의 존엄성을 되찾겠다고 다짐했다. 그의 계획은 이제 단순한 복수를 넘어 거대한 정의의 싸움이 되었다. 그는 더 이상 늙고 무기력한 노인이 아니었다. 그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싸우는 투사였다. 김서구 온근 며느리 유진의 차에 설치한 도청 장치를 통해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유진은 단순히 그의 집을 팔아넘기려 했던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아들 민준과 함께 한때 서구 옹과 악연을 맺었던 부동산 개발업자 이태호와 손을 잡고 있었다. 이태호는 과거 서구 운기 지키려 했던 마을의 숲을 파헤쳐 거대한 아파트 단지를 건설했던 인물이었다. 그때 서구 옹은 숲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했지만 이태호의 막강한 자금력과 정치적 로비에 무릎을 꿇어야 했다. 그 사건 이후 이태호는 승승장구했고 서구 옹은 몫으로서의 명성을 잃고 점차 쇠락의 길을 걸었다. 녹음된 대화 속에서 유진은 이태호에게 서구 옹의 집을 빨리 처분해달라고 재촉하고 있었다. 회장님, 저희 아버님 집은 이미 저희 소유로 되어 있어요. 상속 서류까지 다 준비했습니다. 그냥 빨리 처리해 주시고 저희 지분만 확실하게 챙겨주세요. 유진의 목소리는 탐욕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서구 온기 병원 진료를 위해 외출한 틈을 타 그의 인감과 도장 그리고 상속 서류를 위조했던 것이다. 서구 온근 그녀의 대화 속에서 아들 민준의 이름이 자주 언급되는 것을 들었다. 민준 씨도 이 프로젝트에 동의했어요. 저희 둘 다 지분을 가져야 한다고요. 서구 온근 모든 것을 알게 되었다. 아들 민준은 단순한 묵인이 아니라 이 거대한 음모의 공범이었다. 그는 아들의 탐욕과 배신의 치를 떨었다. 그가 평생 지켜온 가치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다. 그는 절망했지만 동시에 냉철한 분노가 끓어올랐다. 이대로 당하고 있을 수는 없었다. 그는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이태호의 탐욕에 의해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길 수는 없었다. 그의 분노는 이제 단순히 개인적인 복수를 넘어 거대한 정의의 싸움으로 변모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기술과 지혜를 동원하여 아들 부부의 집을 무너뜨리는 동시에 그들의 악행을 세상에 폭로하기로 결심했다. 그의 계획은 이제 단순한 집 부수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진실 폭로였다. 서구 옹은 낡은 공방 창고로 다시 향했다. 그곳에는 낡은 공구들과 함께 그가 평생을 바쳐 만들어온 작품들이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그는 그곳에서 며느리의 집을 부술 도구를 찾았다. 그가 찾은 것은 단순히 망치나 톱이 아니었다. 그는 낡은 공구함에서 정밀한 측량 도구와 레이저 수평계를 꺼냈다. 그의 계획은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정교한 계산과 기술로 이루어지는 것이었다. 며칠 후 서구 온근 아들 부부의 집으로 다시 찾아갔다. 이번에는 며느리가 그를 데려온 것이 아니라 그가 직접 찾아간 것이었다. 그는 아들 민준에게 전화를 걸어 내 집 근처에 왔는데 잠시 들러도 되겠느냐고 물었다. 민준은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이내 허락했다. 그는 아버지가 자신의 음모를 모른다고 생각했다. 서구 옹은 태연한 표정으로 아들 부부의 집으로 들어섰다. 며느리 유진은 그를 보자마자 아버님 무슨 일이세요? 라며 경계하는 눈빛을 보냈다. 서구 옹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아니다. 그저 내 얼굴이 보고 싶어서 왔다. 그날 밤 아들 민준과 며느리 유진은 저녁 식사를 준비하느라 분주했다. 서구 옹은 그 틈을 타 거실의 아트월 뒤에 숨겨두었던 소형 카메라를 꺼냈다. 그는 카메라를 거실의 천장에 조심스럽게 설치했다. 카메라는 육안으로는 거의 보이지 않는 초소형 카메라였고 그는 자신의 목수 기술을 활용해 천장의 몰딩 안에 카메라를 완벽하게 숨겨두었다. 그리고 그는 며칠 전 며느리의 채 설치했던 도청 장치를 통해 얻은 녹음 파일을 재생할 준비를 마쳤다. 밤이 깊어지고 민준과 유진은 저녁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 앉아 와인을 마셨다. 서구 옹은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는 척하며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다. 유진은 민준에게 이태호 회장과의 계약건에 대해 이야기했다. 여보, 이태호 회장님이 우리 지분을 20% 주겠다고 하셨어. 우리 이제 부자 되는 거야. 민준은 정말 역시 우리 여보가 최고야 라며 기뻐했다.
그들의 대화는 서구옹의 분노를 더욱 증폭시켰다.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는 조용히 방에서 나와 거실로 향했다. 민준과 유진은 그를 보고 깜짝 놀랐다. 아버지 안 주무시고 뭐 하세요? 민준이 당황하며 물었다. 서구온은 그들을 향해 차가운 눈빛으로 말했다. 너희들의 진짜 모습이 보고 싶어서 잠이 오지 않았다. 그의 말에 민준과 유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서구웅은 침착하게 말했다. 이태호 회장과 계약하는 것, 그리고 내 집을 팔아넘기는 것 모두 다 들었다. 민준과 유진은 충격에 휩싸였다. 그들은 서구운기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경악했다. 유진은 아버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라며 소리쳤지만 서구웅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며느리의 차에 설치했던 도청장치에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녹음된 대화 속에서 유진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회장님, 저희 아버님 집은 이미 저희 소유로 되어 있어요. 상속 서류까지 다 준비했습니다. 민준과 유진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들의 얼굴은 공포와 절망으로 일그러졌다. 서구옹은 그들을 향해 말했다. 너희들은 내 집을 통째로 날려버리려 했지만 나는 너희들의 집을 통째로 날려버릴 것이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거대한 분노와 슬픔이 담겨 있었다. 그는 이미 모든 준비를 마쳤다. 그는 다음 날 아침 이 모든 진실을 세상에 폭로할 것이었다. 그의 계획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존엄성을 되찾기 위한, 그리고 자식에게 잊혀진 효의 가치를 다시금 일깨워주기 위한 거대한 선언이었다. 김서구옹의 휴대폰에서 흘러나오는 며느리 유진의 목소리는 거실의 감도는 팽팽한 정적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민주는 충격과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아버지와 아내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아버지, 그게 무슨 소리예요? 말도 안 돼. 그의 목소리는 불안하게 떨렸다. 유진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로 서구옹에게 달려들었다. 아버님, 그만하세요. 이게 무슨 짓이에요? 그녀의 눈빛은 공포와 분노로 이글거렸다. 서구온은 며느리의 거친 손길을 가볍게 뿌리쳤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며느리와 아들의 협박에 굴복할 나약한 노인이 아니었다. 이게 무슨 짓이냐고. 서구온은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되물었다. 너희들이 내게 한 짓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들은 내 집을 통째로 날려버리려고 했지. 평생을 내가 땀 흘려 일군 내 삶의 터전을 한 푼의 돈으로 팔아치우려 했어. 그런데 이제 와서 나에게 무슨 짓이냐고 묻는가.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굳은 살 박힌 손으로 깎아낸 조각처럼 날카로웠다. 민주는 아버지를 진정시키려 애썼다. 아버지, 저희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저희도 어쩔 수 없었어요. 회사가 어려워서. 그의 변명은 서구옹의 분노를 더욱 부추길 뿐이었다. 회사가 어렵다고 그래서 아버지의 집을 팔아치우고 위조된 서류를 만들었단 말인가. 내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가치들을 너희들의 탐욕을 위해 짓밟았단 말인가. 서구옹의 목소리는 점점 더 높아졌다. 그의 눈에는 억울함과 슬픔, 그리고 아들에 대한 실망감이 뒤섞여 있었다. 유진은 서구옹의 휴대폰을 뺏으려 달려들었지만 서구옹은 그녀의 손을 거칠게 쳐냈다. 이 녹음 파일이 너희들의 탐욕을 증명하는 유일한 증거는 아니다. 나는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해 두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거실의 천장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민준과 유진은 그의 손끝을 따라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천장의 몰딩 속에는 육안으로는 거의 보이지 않는 작은 카메라가 숨겨져 있었다. 너희들의 모든 대화는 이미 녹화되어 있다. 이태호 회장과의 통화 내용도 너희들이 내 집을 팔아치우려는 계획도 모두 다.
서구온근 싸늘하게 말했다. 민준과 유진은 절망에 빠졌다. 그들은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다. 그들의 모든 악행이 백일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서구온근 그들을 향해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다. 너희들은 내게 며느리가 화장실 못 들어가게 문 잠그고 외출하던 날 아들집 통째로 날려버린 할아버지 노년의 삶의 지혜를 가르쳐 주었다. 이젠 그 지혜가 무엇인지 직접 보여줄 차례다. 그날 밤 서구온근 아들 부부의 집에서 나왔다. 그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그는 더 이상 복수심에 불타는 노인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존엄성을 되찾고 자식에게 잊혀진 효의 가치를 되찾아 주려는 정의로운 투사였다. 그는 집으로 돌아와 낡은 공방 창고로 향했다. 그곳에는 그의 모든 계획이 담겨 있었다. 그는 며칠 동안 모아둔 증거들을 정리하고 인터넷에 올릴 글을 쓰기 시작했다. 그의 글은 늙은 노인의 호소가 아니었다. 그것은 치밀한 증거와 논리로 무장된 한 장인의 마지막 투쟁 선언이었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 전역이 발칵 뒤집혔다. 한 노인이 올린 동영상이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었다. 동영상 속에는 아들 내외의 집이 찍혀 있었고 그들의 탐욕스러운 대화가 녹음되어 있었다. 동영상과 함께 올라온 글에는 며느리가 화장실 문을 잠그고 자신을 가두었던 날의 이야기, 그리고 아들 내외가 공모하여 자신의 집을 팔아치우려 했던 모든 정황들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이태호 회장의 이름과 함께 그의 과거 비리까지 폭로되었다. 언론은 이 사건을 집중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했다. 탐욕의 눈먼 자식들, 아버지의 집을 팔아넘기려다 역습당해 라는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다. 검찰은 이태호 회장의 비리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고 민준과 유진은 사기 및 문서 위조 혐의로 소환 조사를 받게 되었다. 그들의 탐욕은 한순간에 그들의 모든 것을 앗아갔다. 이 사건은 사회 전체에 큰 파문을 일으켰다. 사람들은 서구옹의 용기와 지혜에 감탄했고 그의 행동을 지지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낡은 공방에서 쓸쓸하게 나무를 깎던 노인이 아니었다. 그는 진정한 정의를 구현한 시대의 영웅이었다. 그의 이야기는 젊은 세대에게 효의 의미를 다시금 생각하게 만들었고 사회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 경종을 울렸다. 서구옹은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 그는 더 이상 분노하지 않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평화와 희망만이 남아있었다. 그는 아들 민준이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바랐다. 그의 싸움은 이제 끝났다. 그는 다시 낡은 공방으로 돌아와 나무를 깎기 시작했다. 그의 손끝은 여전히 흔들림이 없었다. 그는 이제 새로운 작품을 만들기 시작했다. 그것은 늙은 노인의 분노가 아닌 삶의 지혜와 희망을 담은 아름다운 작품이었다. 대한민국을 뒤흔든 사건 이후 김서구옹의 삶은 180도 바뀌었다. 더 이상 외롭고 소외된 노인이 아니었다. 그는 사회 정의를 실현한 영웅으로 추앙받았고 그의 이야기는 모든 세대에게 감동과 교훈을 주었다. 언론은 그의 공방으로 몰려들어 인터뷰를 요청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찾아와 그의 지혜를 배우고자 했다. 하지만 서구옹은 그 모든 관심과 찬사에 초연했다. 그는 그저 다시 나무를 깎고 조용히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만족했다. 그의 아들 민준과 며느리 유진의 삶은 정반대로 흘러갔다. 그들은 사회적으로 매장되었고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었다. 이태호 회장은 비리 혐의로 구속되었고 그의 회사는 파산 직전까지 내몰렸다. 민준은 회사에서 해고되었고 유진과 함께 사기 및 문서 위조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 그들의 탐욕은 한순간에 그들의 모든 것을 앗아갔다. 그들이 그토록 원했던 부와 명예는 물거품처럼 사라졌고 그들에게 남은 것은 사회의 비난과 차가운 법의 심판뿐이었다.
민주는 구치소에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았다. 그는 아버지의 집을 팔아치우려 했던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고 파렴치했는지 깨달았다. 그는 아버지의 사랑과 희생을 당연하게 여겼고 탐욕에 눈이 멀어 아버지의 존재 자체를 무시했다. 그는 감옥의 차가운 벽에 기대어 흐느꼈다. 아버지에게 용서를 빌고 싶었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다. 그는 아버지의 전화번호를 누를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민주는 교도소 면회실에서 아버지 서구옹을 만났다. 서구옹은 여전히 정갈한 한복 차림이었고 그의 얼굴에는 어떤 분노나 원망도 남아있지 않았다. 민주는 아버지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흐느꼈다. 아버지,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의 목소리는 죄책감과 후회로 떨리고 있었다. 서구옹은 아무 말 없이 민준의 손을 잡았다. 그의 거칠고 따뜻한 손길에 민준은 더욱 서럽게 울었다. 네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나는 이미 다 알고 있다. 하지만 네가 내게 지은 죄보다 너 자신에게 지은 죄가 더 크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서구옹은 조용히 말했다. 나는 너를 용서한다. 하지만 너 자신을 용서하는 것은 너의 몫이다. 너는 네가 저지른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 그 대가는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너의 삶으로 갚아야 할 것이다. 민주는 아버지의 말에 고개를 들었다. 아버지의 눈에는 여전히 깊은 사랑과 슬픔이 담겨 있었다. 서구온근 말했다. 내가 너에게 화가 났던 것은 네가 나를 속였기 때문이 아니다. 내가 화가 났던 것은 네가 너의 삶을 탐욕과 이기심으로 채웠기 때문이다. 나는 네가 이 모든 것을 겪고 나서 진정한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 깨닫기를 바란다. 민주는 아버지의 진심을 비로소 깨달았다. 아버지는 그를 벌주기 위해 이 모든 일을 벌인 것이 아니었다. 아버지는 그를 바로잡기 위해 그에게 진정한 삶의 의미를 가르쳐주기 위해 이 모든 고통을 감수했던 것이다. 민주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태어난다면. 그의 말을 들은 서구온근 고개를 저으었다. 다시 태어날 필요는 없다. 지금부터라도 너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면 된다. 민주는 아버지와의 면회를 마치고 돌아와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는 아버지의 말처럼 자신의 삶을 다시 되돌아보았다. 그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잃고 살았는지 깨달았다. 그는 아버지가 물려준 재능과 가치들을 버리고 돈과 명예만을 쫓았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욕심을 부리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는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했다. 며느리 유진은 면회도 오지 않았고 민주는 그녀에게 이혼 서류를 건넸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서류에 서명했다. 그들의 관계는 이미 끝난 지 오래였다. 민주는 혼자가 되었지만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깊은 상처들을 치유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는 아버지의 가르침을 따라 진정한 삶의 가치를 찾아 나서기로 결심했다. 서구온근 아들 민준의 변화를 지켜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분노나 원망이 남아있지 않았다. 그는 아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을 보며 깊은 만족감을 느꼈다. 그의 싸움은 이제 끝났다. 그는 다시 낡은 공방으로 돌아와 나무를 깎기 시작했다. 그의 손끝은 여전히 흔들림이 없었다. 그는 이제 새로운 작품을 만들기 시작했다. 그것은 늙은 노인의 분노가 아닌 삶의 지혜와 희망을 담은 아름다운 작품이었다. 세월은 강물처럼 흘렀다. 김서구 옹은 낡은 공방에서 여전히 나무를 깎으며 평화로운 나날을 보냈다. 그의 손끝에서 탄생한 작품들은 이제 더 이상 판매되지 않았다. 그는 그것들을 마을의 작은 도서관이나 경로당에 기증했다.
그의 작품들은 단순히 아름다운 조각품이 아니라 한 노인의 삶의 지혜와 따뜻한 마음이 담긴 예술품이었다. 사람들은 그의 작품을 보며 감동했고 그의 이야기는 마을의 전설처럼 회자되었다. 그는 더 이상 홀로 외롭게 살지 않았다. 그의 공방은 언제나 사람들로 북적였다. 젊은 목수 지망생들은 그에게 기술을 배우기 위해 귀에 찾아왔고 동네 아이들은 그의 작품을 보며 꿈을 키웠다. 서구 온근 그들에게 나무를 깎는 기술뿐만 아니라 정직과 성실, 그리고 삶의 진정한 가치를 가르쳐 주었다. 그의 공방은 이제 단순한 작업실이 아니라 삶의 지혜를 나누는 배움의 장이 되었다. 그의 아들 민주는 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다. 그의 얼굴에는 과거의 오만함과 탐욕 대신 깊은 성찰과 겸손함이 깃들어 있었다. 그는 아버지에게 다시 한번 용서를 구하고 아버지의 공방에서 나무를 깎는 일을 배우기 시작했다. 서구옹은 말없이 아들에게 끌과 대패를 건네주었다. 민주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아버지의 가르침을 따라 열심히 나무를 깎았다. 그의 손끝에서 깎여 나가는 나무 부스러기들은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는 참회의 눈물과 같았다. 민주는 더 이상 돈과 명예를 쫓지 않았다. 그는 아버지의 가르침을 따라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했다. 그는 아버지가 지켜왔던 가치들을 배우고 그것들을 자신의 삶에 녹여냈다. 그는 아버지의 공방을 물려받아 아버지의 정신을 이어받는 진정한 장인이 되기로 다짐했다. 서구 온근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며 말없이 미소 지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슬픔이나 분노가 남아있지 않았다. 아들은 돌아왔고 그는 이제 모든 것을 용서했다. 며느리 유진은 이혼 후 어디론가 사라졌다. 민주는 그녀를 찾으려 애쓰지 않았다. 그는 그녀와의 관계가 이미 끝났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삶을 바로잡고 아버지와 함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에 집중했다. 그의 삶은 더 이상 불행하지 않았다. 그는 아버지의 따뜻한 보살핌 아래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고 있었다. 서구옹은 어느덧 90세가 되었다. 그의 손은 더욱 거칠어졌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다. 그는 공방에서 마지막 작품을 만들고 있었다. 그것은 그의 삶의 모든 것이 담긴 거대한 느티나무 조각상이었다. 조각상은 늙은 노인이 평화롭게 앉아있는 모습이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과 함께 삶의 모든 풍파를 이겨낸 따뜻한 미소가 번져 있었다. 조각상이 완성되던 날, 민주는 아버지의 작품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아버지, 정말 아름다워요. 서구옹근 아들의 손을 잡고 말했다. 이것이 바로 내가 너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삶의 지혜다. 행복한 노후는 돈이나 명예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네가 너의 삶을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결과물이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다. 서구옹은 그날 밤 평화롭게 눈을 감았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따뜻한 미소가 머물러 있었다. 그는 자신의 삶을 헛되이 살지 않았다. 그는 진정한 행복을 찾았고 아들에게 진정한 삶의 가치를 가르쳐 주었다. 그의 마지막 작품은 그의 영원한 삶의 지혜를 담고 있었다. 그의 이야기는 사람들의 가슴 속에 영원히 살아남아 따뜻한 감동과 교훈을 전할 것이다.